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오늘 집중진단에선 금리 동결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 중간중간에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들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애널리스트를 지내신 김대종 세종대 교수 그리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유 실장님,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예상하셨습니까? 어떻게 내릴 것으로 보신 건 혹시? 네, 저는 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동결할 것으로 거의 자부하고 있었는데 네, 네. 좀 뒤통수 맞는 기분도 좀 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네, 내릴 것으로 기대를 내릴 것으로 인하할 기대를 했고요.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기대를 하셨는데 했었는데 예. 기대와는 달리 네. 동결이라는 동결까지, 액션이 예. 취해집니다. 네, 네. 김 교수님 어땠습니까? 저는 뭐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한 10% 정도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좀 내릴 것을 예측했었는데 네.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네. 또 가계부채가 한 1,600조 원 좀 되니까 내릴 필요가 없다. 실물 경제는 굉장히 위축되고 있지만 또 금리까지 내리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동결한 걸로 그래 보입니다. 그럼 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지금 네. 부동산 자금이 더 대출이 되면 네. 집값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예. 그게 가장 큰 이유였을까요? 또 다른 이유는 뭐 있을까요? 금리 동결에? 지금 현재 이제 그 금리가 낮아지기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가 지금 현재 1.25%입니다. 미국은 1.5%거든요. 네. 지금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이 있는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고 또 금리를 낮추게 되면 사람들이 예금을 하지 아니하고 딴 데 지출을 하거나 투자를 하게 됩니다.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예금을 하고 이자를 해서 통화가 돈이 들어오지만 은행에 금리를 낮추게 되면 또 다시 대출을 받아가거나 예금된 것도 지출해 나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또한 또 가계부채가 또 점점 더 증가해지거든요. 예. 대출 이자가 낮으니까 내가 예금해서 할 필요도 없고 또 대출을 받아서 딴 데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 두 가지 다 감안해서 동결한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이 정도 충격이면 당연히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장의 기대였었는데요. 네. 이 정도 충격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첫 번째가 이미 기준금리가 너무 낮다.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해서 역대 최저금리로 다시 회귀되면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할 만한 카드가 없어지니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한 것이다. 실탄을 좀 확보를 좀 그런 해두자. 거죠. 미리 그래서 쓰지 조금 말자. 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한 노력들이 다시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기준금리 인하를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하는 이런 두 가지 입장들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사상 지금 최대치에 달하고 있는 가계비 또 좀 영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가계부채 증가세도 상당폭 증가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결국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때, 네. 그러니까 부채는 늘어나는데 소득의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DSR이 떨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빚을 갚지 못하는 원리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금융부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주열 총재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2.1%로 낮췄잖아요. 예. 그리고 1분기로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대비해서 미리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 정책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금융 정책인데요. 금융 정책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고유한 업무를 하고 있고 재정 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한 10조 원 정도를 준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준비해서 재정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뭐 금리와 또 아까 말씀한 재정정책 두 개 동시에 다 한다 그러면 정말 제일 좋은데 지금 현재 금리가 1.25%로 미국보다 더 낮은 상황이고 최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또 금리를 내리는 것은 언제든지 또 한국은행에서 소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재정정책이 10조 원 정도 준비하고
그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먼저 실시하고 좀 지켜보겠다. 또 0.25% 내렸다고 해서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좀 아껴두는 차원에서 이번에 동결한 걸로 보입니다. 예, 한국은행이 오늘 경제 성장률을 2.1%로 낮추긴 했지만 네. 정부 여전히 2.4%로 보고 있고요. 네. 국내 민간 기관들 2%도 힘들다. 최하 지금 1.5% 전망하는 곳도 있던데 네네. 그러면서 여전히 낙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상대적으로 낙관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저도 수년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고 경제 전망 책을 내면서 경제 전망하고 다른 기관들의 전망도 계속 지켜보고는 있는데요. 결국 경제 전망을 한다는 것은 가정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가정 자체가 낙관적으로 가정하느냐, 네. 부정적으로 가정하느냐. 네. 근데 오늘 말씀하셨죠. 가정 자체가 3분기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고 완화되는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다소 조금 낙관적인 전망이 기초했기 때문에 3월 중순경에 그렇죠. 3월 중순쯤에 네. 피크를 정점을 찍고 찍고. 네. 확진자가 좀 이제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다소 이제 긍정적인 네. 전망이 기초했기 때문에 그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라고 본 것이죠. 근데 한국은행 이제 금리를 낮추지 않은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이 코로나 비상경제 시국에 그러면 한국은행은 지금 정부가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서 산업을 좀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오늘 미시적인 방법은 좀 있었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결국 이제 거시적인 통화 정책 가지고는 네. 다른 악영향들이 있으니까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과 같은 좀 미시적인 정책을 동원해서 네. 좀 더 뭔가 보완책을 마련하자라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주로 중국도 그런 정책을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미시적으로 몇 개 산업들 네. 같은 경우는 충격이 심한 또 주로 직격탄을 받은 그런 산업들 여행 네. 서비스업이라든가 항공업 이런 산업 같은 경우 그리고 주요 소상공인들 네. 이런 특히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그런 어떤 비상 지역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신청 베이스로 금리를 인하해 주는 방식, 저금리 정책 금리를 제공해 주는 방식 이런 미시적인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에서 그런 피해 업체에 좀 낮은 금리로 지원을 하라고 한국은행이 아주 낮은 금리로 은행에 또 돈을 빌려주는 그런 건데 네네. 정작 소상공인들은 은행에 가면 신용보증료를 받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좀 불만은 여전히 많은 것 같은데 네네. 현장에서는 집행이 잘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네. 네. 현장에서의 어떤 집행 불안감도 있고요. 네. 그게 또 시간적인 격차도 있습니다. 네. 바로 대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미시적인 정책의 정보가 모든 소상공인에게 동시에 일괄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소상공인들만 혜택을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오늘은 일단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다음 금통이 이제 4월에 있을 예. 텐데요. 이때는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는 4월 달이 이제 우리가 예정되어 있고요. 정기적으로. 네. 미국이 현재 1.5%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미국도 동결했는데 작년에 미국은 3번을 내렸고 우리나라는 2번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좀 더 지켜보자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 지출이 일단 10조 원이 추경이 조만간에 편성이 될 것이고 네. 대구, 청도 이쪽에 먼저 경북 지역에 먼저 투자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이 오늘 현재 1% 정도 하락을 했고 네. 코스닥은 또 마이너스 3%까지 하락했어요. 네, 네. 또 이례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 다우존스가 이틀 연속으로 3, 4% 하락했거든요. 그렇죠. 네. 3% 연속으로 하락했고 다행히 나스닥 시장은 동결됐습니다. 네. 0.15% 올랐었고 그래서 최근에 JP 모건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관련된 거 보니까 네. 3월 20일 경을 정점으로 해서 한 1만 명 정도의 감염자가 나올 것이고 1만 명까지. 예, 1만 명까지 오를 네. 것이고 그 이후로는 좀 하락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됐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의 증가 추세를 예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월 20일 정도를 피크를 하고 만약에 네. 감염자가 수가 하락한다 그러면 정부가 금융 정책 금리 인하를 정책적으로 해서 예. 좀 할 것이다. 4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김 교수님은 4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에 좀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네. 김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네. 싶어서 일부러 제가 준비해온 그래프가 있습니다. 예. 네. 피디님께서 그 그래프를 먼저 네. 제시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IMF에서 네. G20 이번 회의 때
서베일런스 노트라고 해가지고 G20 국가들에 대한 통화 정책 기조를 분석한 겁니다. 예. 보시는 지금 것처럼 빨간색이 긴축적 통화 정책이에요. 네. 그리고 파란색이 완화적 통화 정책입니다. 네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뜻이죠. 근데 19년 1월까지는 긴축적 통화 정책이 주가 되다가 네. 19년 1월 이후로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모든 국가들이 전환된 거예요. 네. 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해 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은 완화 정책이 선진국, 개도국 동시에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그거.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프에 예. 보면. 그리고 2020년 1월 들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열심히 단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네. G20 국가들이. 네. 이것은 결국은 세계 통화 정책 기조 자체가 금리 인하로 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네, 그럼 네. 이제 중요한 것이 제가 4월을 말씀드리려면 네. 중요한 것이 미국의 결정입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 의사 결정 FOMC가 3월 17일에 열립니다. 예. 3월 17일. 예. 네. 그럼 3월 17일 이후에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회의가 4월 9일 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미국의 통화정책 의사결정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경우 그것을 지켜보면서 4월 9일 날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네.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17일 미국의 기준금리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때 네.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는 따라서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오늘 선제적으로 인하를 했다면 네. 예. 외국인 자금 유출이 더 가파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4월쯤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럼 것이죠. 미 FRB의 그 3월 동향을 전제 조건을 하긴 했지만 네. 두 분은 4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낮출 것이다. 낮출 것이다라고. 그쪽에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환율 동향도 상당히 변화가 많은데 네. 환율 지금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1,220원 정도까지 네. 올랐습니다. 1,100원 정도에서 하다가 최근에 한 5%, 10%까지 네. 올라왔는데요. 환율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출이 좀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환율 인상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게 되고 또 그 환율의 자동 조절 정책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경제가 금리가 환율이 네. 올라가게 되면서 수출 증가, 수입 감소입니다. 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건데 저는 만약 3월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 코로나가 진정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은 이제 여기서 정체될 것이다. 3월 중순까지는 좀 더 오르다가 네. 좀 내려갈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입국을 정지하지 않았던 이란과 이탈리아, 한국, 일본 이 5개국만 지금 현재 환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감염자가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좀 통제를 좀 했는 편이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은 경제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네. 전 세계 다른 나라 경제는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미국은 실업률은 사상 최저에 안정되어 있고 또 소매자 물가 지수나 이런 게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추세를 잘 지켜봐야 되겠고 우리나라 환율은 3월 중순까지는 좀 더 오르겠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예, 지금 확진자 속보가 돌아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171명이 추가가 되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1,766명, 1,766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되면 오늘 하루 전체로 어제 오후 4시를 만약에 기준으로 본다면 하루 사이에 505명이 늘어난 꼴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334명이 늘었고 다시 171명이 추가됐기 때문에 하루 만에 500명이 추가로 확진자가 됐습니다. 상당히 지금 확진자 속도가 가파르게 날이 늘어나고 갈수록 있어요.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도 이렇게 굉장히 그 변화가 많은데 네. 주식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고 그럴 때는 예. 자산운용 차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요즘 금값이 지금 계속 예. 좀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렇습니다. 변화가 어느 쪽으로 이런 자산운용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실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요소도 굉장히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던 요소이긴 하지만 이렇게 안전과 또 목숨을 담보로 한 이런 불확실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변화를 줄 텐데요. 주가가 실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이럴 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이죠. 예. 그런 과정에서 금 가격 같은 것들이 크게 치솟고요.
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하죠. 왜냐하면 불안전 자산으로 보통 치부하기 때문이죠. 네, 앞에 말씀하셨던 달러 가치도 계속 고공행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역시 달러화라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집중되면서 그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근데 지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금값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네. 자산운용 차원에서라면 좀 지금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을까요? 제가 전 고점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네. 전 고점이 2002년 주로 유럽발 재정 위기, 뭐 그렉시트 얘기 나올 때쯤에 네. 그때 이제 금 가격이 가장 높았었고요. 근래 들어서. 예. 네. 그 다음 많이 꺼졌다가 다시 고 수준으로 회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확진자추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전개될까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높아질 것인가 아닐까를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확진자 추이라든가 코로나19 사태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라면 금 가격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금이 1g에 65,000원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우리 이제 한돈으로 하면- 한돈은 4g이거든요. 네. 4g이 한돈인데 4g으로 하면 26만 원이거든요. 한돈. 네, 한돈은 한돈 쪽. 이제 26만 원.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한돈 20만 원 주고 샀었거든요. 네. 한 15%, 20% 정도 올랐죠. 20% 정도. 네.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렇게 굉장히 불안전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막 주식 시장이 위축되고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안전 자산인 이렇게 금값이 굉장히 오릅니다. 또 달러가 안전 자산이고 금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가치가 같이 오른다. 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금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금을 모으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체 외환 보유고의 한 2~3% 정도는 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 자산으로서. 근데 금은 예. 뭐 계속 사기도 쉽진 않을 텐데 네. 달러를 우리가 사기도 어렵고 뭐 또 다른 안전 자산이라든지 좀 이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투자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가질 때 투자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나 네. 또 세계 최고의 기업 애플이나 그 세계 최고의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투매를 할 때 오히려 베푸는 마음으로 사주는 것도 좋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는 한 10% 정도만 내렸고 굉장히 안전자산입니다. 오히려 부실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파시고 오히려 안전한 주식, 안전하고 세계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 같이 우량한 기업을 사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속보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네. 해외에서 네. 지금 저희 한국인들 뭐 출입국 제한을 하는 나라가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네. 이제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예. 실제 기업 일선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베트남에서는 지금 어떤 표현도 등장했냐면 네. 코리아 코로나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예. 비슷한 용어를 쓰는 거죠. 한국인을 뭐 코리안이 아니라 코로나로 부른다는 예,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은 왜 직결되냐면 수출입 거래 그리고 계약 이런 과정에서 미팅 자체가 연기되고 취소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 바이어를 만나는 그런 여러 엑스포라든가 그런 바이어를 초청하는 그런 자리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고 연기되는 거예요. 수출 계약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운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별 수출 물량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실제 앞으로의 수출도 더 어려울 수 있겠다. 더 많은 나라들이 수출입 제한을 하거나 혹은 출입국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현지 국가들에 있는 파트너사들의 심리 자체가 한국인을 수용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더 커지면서 이 코로나 포비아로 인한 실제 한국의 수출 이게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중국 경기가 위축되니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예. 그것을 뭔가 메꾸기 위한 상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신남방 정책 그러니까 다른 신흥국으로의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꾸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마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 김광석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